네, 시사 토크쇼 제1부 나는 뉴스메이커다. 오늘 제가 사실 이성우 교수님하고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자마자 안상수 의원이 나오셨네 이랬을 것 같아서 그냥 화면을 풀로 열었습니다. 출연자가 벌써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의원님 뵈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역구가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아이고 이게 숨도 거치네. 이게 이렇게 4개의 기초단체를 껴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이 핵정돼 있는 그런 선거가 또 있습니까? 뭐 우리 인천의 70%예요. 네네. 땅으로 쳐서. 땅으로는. 네. 그러니까 인천이 한 50평방킬로미터, 한 1,100평방킬로미터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70%고. 그러면 그게 약 600평방킬로미터 아니에요, 면적이. 네. 그러면은 이것이 또 서울 특별시 면적이랑 같아요. 우리 지역구가.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백령이 저희들 지역구인데 연평이나 백령은 코스가 1박 2일밖에 없어요. 하루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4시간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일 보고 그 다음 날 4시에 그러니까 출발해서 4시간 걸려서 오는. 그러니까 지역구의 어떤 교통 상황까지 포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넓은 그런 지역이고 또 인천국제공항과 제2항만이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뭐 영종도나 이런 데는 또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송도 청라지구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또 강화라는 데가 뭐 지붕 없는 박물관의 역사적 어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땅이 돼서 그렇고 NLL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오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야.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요. 서울특별시만큼 면적을 지금 저 선거구 핵정이 돼 있는 지역에 우리 대표로 시민들, 주민들의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 지역 돌아다니시는 것만 해도 뭐 운동이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하지 않잖아. 얼굴색이 옛날 20대 그 얼굴 그대로 아니에요. 하도 움직여서.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하라 그러면 아마 지쳤을 건데 인천시장을 해가면서 단련됐잖아요. 그죠? 네, 단련되죠. 8년간 아주 단련돼서. 근데 인천시장 때의 그 어떤 문제도 있다 좀 여쭤볼 겁니다. 제가 일단 질문 드릴 게 조금 많이 많죠? 있죠? 네, 교수님 그럼 출발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시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시당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그 시당 위원장으로 최근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나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내년 4월 13일 날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뭐 내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은 입장이 내년 4월 선거에서 우리가 제1당이 안 되면 대한민국 간판을 내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시당위원장 다른 분이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제가 시장으로서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륜 혹은 네트워크라고 그럴까 이런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우선 인천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자. 뭐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6.25를 이기지 않았어요.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그렇듯이 인천에서부터 붐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말하자면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어려워지고 또 작년 또 지자체 선거에서 폭망하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위원장을 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이 파도 TV 또 인천인에서 우리 지역의 이제 단체장님들 또 이렇게 초대하고 또 아주 오랜만에 또 현직 우리 정치인 의원님을 또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모셨는데 좀 저희들이 보면 이제 첫 질문이 좀 저도 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예. 또 이게 놓여 있는 그 위치나 또 이렇게 바라봐주는 국민들이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심기가 또 있으실 것도 같은데 지금 이제 시당 위원장님을 또 지금 맡으셨잖아요.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소회, 어떤 그런 평가는 또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뭐 어찌 됐든 저희들이 뭐 다소 억울하다 하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좀 더 낮은 자세로 또 조용히 전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국민들한테도 어떤 뭐 비록 패배는 했지만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이나 어떤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 뭐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 절치부심을 통해서 어떤 당의 모습을 형성해 가니까 좀 그 기대를 다시 모으고 있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당을 정비하는 데도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 때도 열심히 성원을 해가면서 했고, 그런 가운데 지자체가 또 실패를 하니까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거기에 또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비대위를 구성하는데도 준비위원장과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역할을 해서 당이 재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뭐 실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고비를 몇 번 거쳤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역시 한번 자유한국당에도 뭔가 기대를 해야 된다. 즉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지금 3만 불 소득을 일으킨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다시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 조사에서도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차이도 많이 좁혀졌고 어떤 조사는 아주 거의 근접해 있다는 조사도 있어요. 뭐 조사가 상당히 오차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에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다는 말씀처럼 사실 중진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 얘기를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저거 아니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의 입장은 뭔가요? 반대죠. 반대입니까? 반대가 그 유불리를 떠나서 우선 이것을 그 세계적으로 하는 데가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는데요. 독일은 사실 그 히틀러가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 독재를 막는 장치로 과반수가 안 되게 돼야 된다. 어떤 당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입된 것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후보를 직접 뽑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어떤 행정 수반을 뽑는 소위 내각제라든지 어떤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쩌하는 것이 바로 직접 뽑자는 거거든요. 근데 연동제라는 것은 많은 그 의원들을 그 비례대표로 해서 누가 출마한지 어떻게 출마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죠. 일단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느 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지역구 후보도 내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 후보에서 만약에 당선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이 비례대표에서는 한석도 배정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표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례대표를 그 등수를 매겨서 이제 낼 거 아니에요. 1, 2, 3, 4, 5번. 근데 이게 당의 지도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실 공천이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전 뭐 공천도 하고 과거에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비례대표로서 뽑게 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지금도 본인도 찍고 그다음에 당도 찍는단 말이에요. 당을 찍어서 비례대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2008년쯤 선거인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그 전에는 원래 국회의원 선거를 쭉 하고 그럼 당선되면은 요 당에 국회의원 선거들이 모은 표를 다 모아서 그 비례대로 비례대표를 배정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전에 10여 년 전에 그랬는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을 보고 뽑은 투표 중에서 사람이 좋아서 뽑고 당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당은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당을 찍은 표가 그냥 국회의원을 선정을 하게 되니까 먼저 있었던 헌재 판결하고 딱 이율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그 정의당이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교섭단체가 돼보려고 그분들은 이제 지지가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니까 어디 당선은 잘 안 돼요. 하지만 표는 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 하려고 그러고 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의원님 초대해서 이렇게 뭐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선거제 중심으로 이제 선거를 하면서 이 또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뜻을 또 이게 정치에 잘 반영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대의민주제를 또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례대표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또 논의도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하거든요. 어떻게든 지역구에서 그거죠. 지역구에서 강하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보면 더 낯설고 이상한 거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당이 이걸 찬동한다고 한다면 바른당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동한다면 그쪽에 그 연락을 주세요. 그럼 좀 입장을 또 전달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토론할 기회가 많이 오늘은 제가 안상수 의원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나온 김에 공수처 얘기도 좀 여쭙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가요? 이 공수처에 대한 그것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입장은요? 저희들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검찰도 어느 정도는 힘이 좀 빠지지 않느냐. 이제 공수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주요한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자. 말하자면 검찰을 못 믿는 거죠. 못 믿기는 우리가 더 못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는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하면 이게 옥상옥이 된다. 옥상옥이 된다. 그러니까 검찰을 잘 운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제가 돼야지 새로운 걸 하면은 옥상옥이 되면서 잘못하면은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지금 대통령한테 그 쏠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데 또 하나의 폐단 중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법원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 청와대도 그렇고 시민단체 출신 민변 뭐 이런 출신들이 많이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공수처 되면 전부 다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좀 편향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염려도 있으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 반론을 하시죠.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아니 뭐 저는 토론자는 아닌데 사실은 근데 저도 일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경찰 검찰들이 있었는데 좀 잘하지.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수사기관들이 잘 하면 되는데 왜
또 뭐 공수처라는 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느냐라는 것도 이제 일리는 있으나 네. 또 기존의 그런 조직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또 역사적인 우리가 네. 또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은 저도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권한의 그 뭐 배분, 조정,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그런 그 네. 기관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개혁적인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네. 생각을 갖고 있으나 또 그거는 뭐 네. 나중에 이게,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나 공수처 문제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묶여가지고 그렇죠. 이걸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지금 중앙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으로 묶여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뭐 혹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좀 저는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 예. 뭐 그 이유는 우선 이제 바미당이라는 데가 지금 그 중요한데 네. 여기가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 근데 요 최근에 보니까 평화당이라는 데서도 그 공수처를 그러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하자. 네네. 그러니까 수사권만 주고 저 기소권은 역시 검찰이 가져가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네. 수정안을 내놓고 그래서 좀 이게 그 자체 내에서도 처음에 총론으로는 잘 합의가 되는 듯했으나 지금 이제 잘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는 통과가 되고 예. 공수처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꼭 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은 반대하는데 다른 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런 정의당은 뭐 민주당이랑 늘 같이 움직이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이 공수처를 통과를 엉겁결에 시켜주는데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 2월에 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예, 본회의에서. 그렇죠. 근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가 많이 줄어요. 28개가 줄어. 예. 그러면 뭐 자기 지역구 주는데 그 찬성 던지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자기 희생을 전제로 있네요, 그렇죠? 제도기 그리고 이게 선거제도라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게 표결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민주당이 이거 욕심을 내는 거죠. 과욕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두고 보시죠. 계속해서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 이 부분은 그 사실 우려가 되기도 했고 그 전에 이 정도 발언했었으면은 뒤끝이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제가 오늘 괜찮을 것 같아서 최근 저 의원님께서 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분하고 대법원장을 이제 그 감옥에 보냈는데 문 대통령도 감옥 앞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그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엄청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맞는 말씀인가요? 문 앞에 서 있어요, 문 대통령이 지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불행하게도 잘 여생이랄까 마치고 나서 잘 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에 망명을 하셨다가 그 이유는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또 뭐 그 이후에 지금 뭐 어찌됐든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뭐 지금 뭐 좋은 그래도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그 아들들이 다 구속이 몇 번씩이나 되고 그러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또 자살이라고 그러면 또 막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범을 보였다고 볼 수 없죠.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수반이 자살한 하여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두 분인가 몇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온몸으로 안고 나중에 낙도해야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저는 재임 중에 제가 인천광역시장 5년을 해서 상당 부분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마무리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지. 지금 두 분 대통령 그렇게 돼 있지. 그런데 그러면 그 예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감방에 안 가는 게 예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감방에 안 가는 게 예외 상황. 예. 우리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지금 실정법을 어기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통치권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통치권 범위를 벗어나고 따라서 대통령을 그만두면은 예. 기간 중에야 예. 그 기소가 형사소출 안 당하지만 예.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화해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전직 대통령들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07과삼이라는 겁니다. 네. 07과삼. 등소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소평이 모태똥한테 3번이나 네. 정치적 탄압을 해서 하방을 했죠. 예. 그러고 이제 등소평한테 권력을 안 주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4강이니 뭐니 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등소평이 정말 모태똥 이후로 할 사람이 등소밖에 없다라는 네.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제 국가 주석이 됐어요. 물어봤어 기자가 모태똥을 평가해달라. 예. 07과삼이다. 예. 국가를 건립하고 모태똥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로서는 민족의 천추의 한인 6.25도 그랬지만 그걸 떠나서 3천만 명을 아사시키고 예. 그 문화혁명 등을 통해서 미국을 후퇴시킨데 그렇지만 건국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건국한 사람이다. 07과삼이야. 그러고 흥묘 백묘론을 통해서 정말 그 후진국인 중국을 G2까지 올리는데 원동력을 시킨 겁니다. 네. 만델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런 거를 보고 배우지 못하느냐 이거야. 네. 100년 전 것까지 지금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처벌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나중에 대통령을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끝나고 나면은 다 뒤지죠 당연히. 네, 네. 기록도 다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안 가는 게 예외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예외니까. 그러니까 나 잘하시라 하는 네. 뜻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잘하시라 그런 일이 없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실정법에 위배되는 통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갈 수가 없다. 안 가게 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하회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서부터도 잘하자. 예, 다음 질문에 연관돼서 네. 저도 이제 보면 이 의원님 주신 말씀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있으나 네. 예. 자 그럼 어쨌든간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치적인 그 정당은 또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 게 이제 그 과정인데 당장 이제 내년도 이제 4월 총선이 한 달 1년도 안 남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유한국당 이제 시장위원장 또 중책을 맡으셔서 자 그러면 그 전망을 지금 좀 어렵지만 전망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힘은 또 어떻게 또 이끌어내실 건지 그걸 좀 말씀 좀 여쭤볼까요? 제가 함부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260석이라고도 하셨더라고 어디 가서. 예. 오늘 언론에 보니까 네. 민주당 원외위원장들 하는데 240이라고 쓴 데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진 않고 몇 가지 팩트만 좀 적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창원 성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쪽이 그 우리 고성하고 고성하고 또 고성이랑 같이 한 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고성 지역이 이제 다들 군수 시장을 우리가 뺏긴 데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성하고 이 지역을 우리가 거의 30%, 25% 정도 전후를 우리가 이겼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졌지 않았어요. 네, 네. 졌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그 차이를 많이 냈다는 것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지역 아니에요. 예. 거기 민주당 표까지 실어서 단일화를 했는데도
우리가 500표 차이밖에 안 난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숨막힌 접전을 처음에 뭐 개표 결과는 이제 뒤집힌 건데 처음에 우리가 표 차이가 있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좁혀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지역은 뭐 지자체 때는 엄청난 차이로 우리가 졌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될 때가 전주의 시의원입니다. 전주의 시의원이 그 민주당하고 평화당 이 경쟁을 하는데 평화당이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지금 호남 쪽에서도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이거든요. 이번에 현대가 우리 호남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하면 민심이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신데 아마도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데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또 소위 샤이 보수라고는 그런 표심들이 나중에 표출이 될 거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이 잘 한다는 전제로 당이 잘 한다는 전제로 공천도 잘하고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해서 잘 비판과 대안을 내세운다는 전제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수도 중부권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수도권 중부권에서 그리고 이제 영남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당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자유한국당은 불행히도 지난번 공천에서도 그 유명한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영화도 찍었고 또 뭐 계보 싸움도 뭐 있는 것 같고 항상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공천도 취소하고 내쫓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의원께서는 피해자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왜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당으로 어렵게 하셔가지고 멋지게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 우리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천 파동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그때도 뭐 150석에서 180석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천을 그냥 중앙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공천 배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개표를 딱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한 석이 모자라는 거예요. 122석이야. 저쪽 당이 123석.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시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그땐 국회의원이니까 조건 없이 복당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회에서는 동석이면은 여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굉장히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나를 복당을 안 시키고 결국 그냥 122대 123에서 한 석이 높은 민주당의 의장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나를 받아들였으면 우리 당에서 국회의장이 되는 건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레임덕이 생기면서 완전히 최순실이니 뭐니 이런 게 침소봉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또 한 대처를 또 여권에서 잘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인 이제 그 탄핵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황 대표를 포함해서 당 전체가 따라서 이번에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선거를 그야말로 개혁적인 방향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당화가 되거나 뭐 황 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 또 무슨 어떤 그 계파가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단을 벌리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도 그런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의 그 여론 흐름이 이제 내년도에 일부 잘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또 말씀 주셨고 의원님께서 이제 전제를 다신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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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렇게 뭐
얼마 전에도 뭐 망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지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하다 보니 과연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나당이 실수해서 이게 막 지지율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들. 이 전제가 잘 지켜졌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잘 할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솔직히 많이 있고 보수층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가시기 위해서 또 의원님이 역할을 또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정말 뭐 우선 뭐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는 뭐 기본이고 뭐 우리가 당 지도부에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올바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황 대표 자신이 굉장히 신중하면서 균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의존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양반은 이제 어쨌든 꿈이 대통령일 거란 말이죠. 지금이야 뭐 들어와봐야 국회는 대표는 한 번 했으니까 그만이고 국회에 들어와봐야 초선이고 아무 대접 못 받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꿈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말하자면 공천농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합니다. 무슨 사천을 한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으로는 멀어지는 거고 그런 거를 내가 볼 때는 뭐 미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앙정치 쪽에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쭙고 1부를 끝내고 바로 2부로 해서 지역 문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또 지역 현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많으니까 짧게 하나만 줘. 요건 정말 30초짜리 대기입니다. 그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만났던 유일한 현역 의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북미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즉 비핵화와 경협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일괄 타결이죠. 일괄 타결 쪽으로 방향을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는 양반이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쉽게 생각한 것은 우리 메신저들, 안보실장이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일에 대해서 잘못 전달을 한 거죠. 김정은이요? 김정은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못 전달한 거야. 그 친구 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그래, 그럼 가지 뭐. 그러고 다 된 것처럼 오고 왔는데 보니까 그 후에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게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거는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되고 원칙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하노이에 가서는 그게 정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을 좋게 포장하지만 우리야 정상이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래도 명색이 정상이라고 66시간을 가서 독재자가 앉아 있는데 그냥 가서 그냥 안 된다고 툭툭 털고 나가는 게 웃기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쪽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레터도 전달을 했다는데 그것도 괜히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해석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거는 거의 파탄이고 제가 보기엔 3차 회담이라는 것도 이제 그야말로 일괄 타결에 대해서 김정은 쪽에서 수락이 된 것이 확인돼야지 할 거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야죠. 정치인이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판단을 해서 올바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노력은 가상하고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안 변할 거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상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우리 국회 정치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부에서 지역구 관계 좀 여쭙기 위해서 잠깐 쉬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